내가 이 집에 내려온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개월쯤 되었을 때였다. 서울의 좁은 아파트에서 마주치는 온갖 기억들이 나를 눌러왔다. 신발장 속에 남겨진 오래된 구두, 화장실 선반 위 그의 면도기, 매일 저녁 비워지지 않는 옆자리를 견디다 못해 짐을 쌌다. 남편이 살아생전 언젠간 내려가 살자던 시골집, 저수지 아래 붉은 기와집은 몇 년째 비워져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허리까지 올라와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다고, 이제 나도 좀 살아보자고. 처음엔 아들도 자주 내려왔다. 애들 데리고 와서 달장도 기웃거리고 마당 평상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애보다 며느리가 자꾸 눈에 걸렸다. 장을 보러 읍내같이 나가자고 하면 어머니, 힘들게 운전하지 마세요. 이제 슬슬 정리할 때도 됐죠. 같은 말을 은근히 흘렸다. 집을 판다는 말은 안 했지만 어딘가 말끝마다 돈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여기 땅값 오르기 전에 손보셔야 해요. 같은 얘기를 밥 먹듯 했고 마당 고추 말리는 나를 보며 이제 이런 거 힘드시죠? 라고 웃었다. 속이 쓰렸다. 사람은 마음이 갈수록 눈치에 더 민감해진다. 내가 무얼 느끼고 있다는 걸 그녀는 알면서도 애써 아닌 척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마을 경로당 앞수로 공사를 돕는 자원봉사팀이 들어왔고 그중 한 남자가 우리 집 우물 쪽 배수 정비를 해주겠다고 찾아왔다. 나보다 대여섯 살은 더 많아 보이는 인상 좋은 사내였다. 말수가 적었고 손이 무척 조심스러웠다. 처음엔 그저 고마웠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는 자꾸 우리 마당 근처를 서성였다. 고추를 말리는 날이면 고추장대가 넘어질까봐 말없이 세워주고 대문 기둥이 흔들린다 싶으면 본인이 나서서 나무 못을 박았다. 나는 고맙다 말하면서도 자꾸 그 손을 의식하게 됐다. 집 안 깊은 곳에 누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 안방까지 누가 들어와 앉은 기분이었다. 며느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주방 수납장을 정리하겠다며 들어왔다. 내가 아끼는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다 말고 그녀는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슬슬 정리 좀 하세요. 이 집 혼자 사시기엔 크고 요즘 도시 사람들 전원주택 찾는다잖아요. 타이밍이에요. 땅이랑 집 그냥 두지 마시고 저희한테 넘기시면 깔끔하게 처리할게요. 그 말이 끝났을 때 나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그녀는 순간 당황한 듯 웃었지만 눈빛은 싸늘해졌다. 어머니, 전 그냥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걱정돼서. 그날 밤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고요한 마당에 인기척이라니 나는 뒤뜰 쪽 조심히 나가봤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마루 끝에 서 있었다. 혹시 괜찮으세요? 그가 말했다. 나는 순간 울컥했다. 누군가 내 기분을 먼저 물어준 게 얼마만인지 몰랐다. 잠깐 앉으시죠. 내가 먼저 평상을 가리켰고 그는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았다.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며 한참을 있다가 그가 내 손등에 조용히 손을 올렸다. 놀랄 틈도 없이 나는 그 손의 온도에 가만히 머물렀다. 따뜻했다. 오래된 난로처럼.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 순간만큼은 내 땅도 내 집도 아닌 그 손 안이 세상 전부 같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자주 마당을 들렀다.
말은 우물 주위를 손질하러 왔다. 장독대를 점검하러 왔다 했지만 나도 알았다. 그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라는 걸. 마을은 작은 공동체였다. 누구 집에 누가 드나드는지, 누구랑 눈 마주쳤는지 다 안다. 그런데도 그는 조심스럽고 단정하게 굴었다. 마치 나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곁에 있으려는 사람처럼. 그가 마루 끝에 앉아 고추대를 다듬을 때 나는 부엌에서 수박을 썰며 자꾸 그의 손등을 떠올렸다. 어쩌면 내가 먼저 그 온기를 기다리게 된 걸지도 몰랐다. 며느리는 주말마다 연락 없이 들이닥쳤다. 오면 무조건 청소부터 시작했다. 여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거 투성이에요. 어머니, 요즘 혹시 혼자 사는 거 불편하세요? 그 말 끝에 늘 붙는 건 정리하자였다. 집을 정리하고, 땅을 정리하고, 삶을 정리하라는 말. 아들은 바빴다. 항상 회의다 출장이다 했고, 연락은 오로지 며느리를 통해서만 왔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서류까지 꺼내 보여주었다. 명의 변경,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나중에 복잡하게 안 하시려면 지금이 좋아요. 나는 그 서류를 말없이 찢어버렸다. 나 아직 안 죽었다. 숨도 쉬고 밥도 해먹고 장도 본다. 내 이름으로 된 건 내가 정해. 그때 며느리의 눈빛은 딱딱하게 굳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엔 이제 곧 달라질 거예요라는 말이 박혀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왔다. 이번엔 손에 작은 호롱불을 들고. 마당이 어두우니까 그랬단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혹시 그 여자 며느리 맞죠?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요즘은 시어머니보단 땅을 더 챙기는 며느리죠. 그는 조용히 앉아 내 손에 김을 얹어줬다. 내가 방금 찐 감자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나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왜 이렇게 챙겨주세요?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천천히 말했다. 그쪽 손등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누가 마지막으로 내 외로움을 말해준 적이 있었던가. 누구도, 심지어 아들도 내 얼굴을 그렇게 오래 바라보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그 다음 주에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친절한 얼굴 대신 부동산 사람을 데려왔다. 그냥 어머니한테 상담만 해보시라고요. 요즘 이 근처 땅들 금방 팔려요. 나는 소파에 앉아 부동산 남자가 내놓는 도면과 시세표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며느리에게 딱 잘라 말했다. 다시는 이런 사람 데리고 들어오지 마. 그리고 한 번만 더 명예 얘기하면 너한텐 상속이고 뭐고 없다. 살아생전에 다 기부해버릴 거니까. 며느리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세상 살면서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가족이 다가 아니고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며느리가 돌아간 그날 밤 나는 마당 평상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도 알았는지 말없이 내 옆에 앉았다. 이번엔 먼저 손을 내민 쪽은 나였다.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려놨다. 그는 말없이 천천히 내 손을 감싸 쥐었다. 우리는 말없이 그 상태로 앉아 있었다. 귀뚜라미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
그리고 서로의 체온만이 밤을 채웠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기대도 된다고, 늙어서도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고. 며느리가 원하든 말든 내 삶은 여전히 내 것이다. 그리고 이 손은 아무도 허락받지 않고 내가 먼저 붙잡은 것이다. 며느리는 그 다음 주 아무 연락도 없이 변호사 명함을 들고 들어왔다. 부동산도 아니고 아예 법률 상담까지 받아놨다며 내 앞에 계약서 흉내 낸 서류를 내려놨다. 어머니, 재산 정리할 때 분쟁 없게 하시려면 지금이 좋아요. 그냥 명의만 바꿔놓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야 제가 모실 거고 돌아가신 뒤엔 제가 처리하는 거고. 그게 순서죠. 나는 그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날 모시긴 뭘 모셔. 지금도 밥 한 끼 같이 안 먹으면서. 내가 아플까봐 오는 게 아니라 죽을까봐 오는 것 같더라. 며느리는 웃지도 않았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저희도 우리 삶이 있잖아요. 그 말이 뼈처럼 박혔다. 나도 삶이 있는데 내 삶은 아무도 헤아리지 않는다. 다들 이 땅, 이 집, 이 이름 석자만 본다. 그날 오후 나는 그를 찾아갔다. 그가 일하는 창고 옆 조용한 감나무 그늘 밑에서 그는 고추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일손을 멈췄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는 잠시 있다가 물었다. 또 오셨어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그냥 서 있으려고요. 말 안 하고 그냥. 그는 내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함께 들었다. 그 짧은 정적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물었다. 혹시 나랑 같이 변호사 만나주실래요? 그는 놀란 듯 나를 봤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고 시간 비워놨습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건 이런 기분이었다. 며칠 뒤 읍내 사무실에서 우리는 함께 변호사를 만났다. 나는 며느리가 들고 온 계약서를 보여주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건 말이 계약이지 사실상 강제징여 요구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말에 나는 속이 다 시원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내 옆에서 함께 앉아 있던 그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분 혼자 사시는 분 아닙니다. 앞으로 이 집에 자주 갈 거고요. 필요하면 같이 거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순간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 변호사도 눈치를 챈 듯 그렇다면 더더욱 아무 서류도 쓰지 마세요. 동거인 입장에서도 법적 효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아까 그 말 진심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답했다. 진심 아닌 말은 안 해요. 나 그렇게 오래 살아왔어요.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집에 갔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자그마한 슬레이트 지붕집 안에는 허름한 소파 하나와 나무 냄새 나는 부엌이 있었고 세탁기 위엔 내 손수건이 널려 있었다. 지난번 빌려준 거요. 안 말랐네요. 그는 말하며 수건을 개켜 서랍에 넣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말없이 서로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격하지도 않았고 조바심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나무처럼 내 옆에 단단히 기대어주는 느낌이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금방 알았다.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 대문 앞에 놓인 남자 신발을 보자마자 눈빛이 바뀌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를 높였다. 지금 누굴 들여놓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안에서 나와 조용히 말했다. 그만하세요. 이 집은 이분 집이고 이분 마음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권리 없어요.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져서 돌아섰고 다음 날부터 연락이 뚝 끊겼다. 대신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가족으로서의 권리 검토 요청이라는 문구가 찍힌 봉투. 그걸 본 그는 내 손에서 편지를 빼앗아 찢어버렸다. 당신은 누구한테도 증명받을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그는 내 마당 평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옆에 있을 거고요. 나는 그의 옆에 앉아 등을 기대었다. 별이 조용히 떠오르던 그 밤,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결심을 했다. 이 남자를 지킬 것. 내 삶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 그리고 지금의 이 온기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 내용 증명이 오고 난 뒤 며느리는 한동안 조용했다. 아무 연락도 방문도 없이 시간을 끌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달라졌다. 누가 먼저 얘기한 건지 몰라도 그 여자가 남자를 들였다더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아예 대놓고 물었다. 그쪽. 집에 남자 있는 거 사실이죠? 나는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집에 누가 드나드는 건 내가 정해요. 나 아직 살아 있어요. 말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다. 누군가를 숨기며 사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떳떳하게 말한 건 처음이었다. 며느리는 결국 다시 왔다. 이번엔 더 세련된 얼굴로, 더 정제된 말투로. 어머니, 지난번엔 제가 좀 경솔했죠. 이번엔 제대로 상에 드리러 왔어요. 이런저런 절차 다 빼고 그냥 우리 식구끼리 정리하면 되잖아요? 나는 웃으며 커피를 따라줬다. 그녀는 조금 당황한 눈치였지만 그건 오래 가지 않았다. 이 집 지금 상태론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손보고 리모델링하면 시세가 확 뛰거든요. 그럼 그 이익을 나눠서 안 팔아. 내가 말을 끊었다. 그녀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다시 또박또박 말했다. 이 집은 안 팔아. 땅도 안 팔아. 더군다나 너한테는 절대. 그녀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아드님이 그 말 들으면 기가 찰 거예요. 자식한테도 안 줄 거냐고요? 그 애는 물어본 적도 없어. 그리고 난 이제 줄 것도 줄 사람도 정했어. 그날 밤 나는 오래 묵혀둔 등기 서류와 인감, 통장을 꺼냈다. 남자는 그날도 마당 평상에 앉아 내 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제 좀 무서운 일 할 건데요. 옆에 있어 줄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나도 따라갑니다. 다음 날 나는 읍내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고 그를 법적 동거인이자 상속지정 우선순위자로 등록했다. 이 모든 게 사랑이라 부를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삶을 붙잡는 선택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건 나를 지켜준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였다. 며느리는 며칠 뒤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엔 상냥하게 웃으며 안부를 묻더니 내가 등기 다 마쳤다는 말에 그 웃음은 빠르게 깨졌다. 진짜 그러셨어요?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너도 참. 내가 쉬운 사람이라 생각했나 보다. 사람 마음도 땅도 그렇게 슬쩍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았겠지. 그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다. 이젠 알아요. 어머니는 절 가족이라 생각한 적 없다는 거. 처음엔 생각했지. 근데 너는 한 번도 날 가족으로 본 적 없더라. 그 말이 끝났을 때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는 낯설고 차가웠다. 며느리는 그 후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아들마저도 나에게 직접 연락을 해온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다. 엄마, 잘 계세요? 요즘 소식이 없어서. 나는 차마 그에게 너희 아내가 했던 일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담담하게 나 잘 지내. 혼자 아니고 든든한 사람 있어. 그 말만 남겼다. 그는 한참 말이 없다가 그래요, 엄마가 편하시면 그게 제일이죠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 말이 끝나고 나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다. 감나무 가지엔 햇볕이 내려앉았고 그늘 밑에선 그가 수박을 반으로 자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손짓했다. 선풍기 틀어놨어요. 시원하게요. 그 말이 참 좋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나를 위해 준비해 주는 사람. 이제 나는 누가 뭘 바라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된 땅에서 내가 사랑한 사람과 같이 늙어가는 것. 그것이 나의 전부이자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가 나와 한 지붕 아래서 지내기 시작한 건 그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무렵이었다. 처음부터 짐을 싸들고 들어온 건 아니었다. 마당 고추장대가 쓰러진 날, 그가 빗속을 뚫고 내 앞에 섰고 나는 우산도 안 씌워준 채 그를 부엌 안으로 들였다. 마른 수건을 건넸고 그는 웃지도 않고 젖은 셔츠를 벗어 싱크대 옆에 걸었다. 그날 밤 그는 대청에 이불을 깔고 잤다.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된장국 냄새보다 먼저 그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익숙하지 않지만 어색하지 않은 소리. 나는 그제야 생각했다. 이 집에 다른 숨소리가 생겼구나라고. 처음엔 같이 밥을 먹었다. 그 다음엔 빨래를 같이 널었고 장보러 읍내 나가는 길에 뒤를 따라 걷는 그 발소리가 익숙해졌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다. 누군가는 평상에 앉아 수박을 먹다가 내게 슬쩍 물었다. 그 사람, 여태 그 집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같이 지내시는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말했다. 나도 혼자 살았으면 옆집 영감이랑 붙어 살았을지도 몰라. 근데 같이 살면 좋잖아요. 추운데 이불 따뜻하지. 그런 말에 나는 오히려 민망한 웃음이 나왔고 그날 이후 더는 누구도 대놓고 뒷말을 하진 않았다. 우리는 같이 논두렁을 걸었고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된장 바른 오이를 씹었고 밤이 되면 각자 방문을 닫은 채 조용히 불을 껐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간격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간격이 참 따뜻했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나도 그에게 묻지 않았다. 다만 하루하루가 쌓여가며 자연스럽게 둘이라는 구조가 형성됐다. 혼자 있을 땐 듣지 못하던 소리들,
그가 마루를 밟는 발소리, 새벽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아침에 주전자에 물을 올리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이제는 내 하루를 시작하게 했다. 그가 처음으로 내 손을 다시 잡은 건 여름이 끝날 무렵 마을 잔칫날이었다. 노인회에서 주최한 국수 나눔 행사에 우리가 둘이 같이 나갔고 모두들 우리를 보며 은근히 웃었다. 그가 내 그릇을 받아주며 손을 스쳤고 나는 놀라지도 않았다. 마치 원래부터 그 손은 거기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잔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그는 내 손을 조용히 잡았다. 사람들 눈도 시선도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 손을 가만히 잡은 채 집까지 걸었다. 말없이 아주 천천히.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난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조용한 설렘은 처음이에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웃는 내 모습을 거울로 본 게 언제였는지도 모르겠다. 그 밤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불은 꺼졌지만 마음엔 작은 불빛 하나가 들어와 있었다. 그 빛은 꺼지지 않았고 어쩌면 그게 우리가 함께 산다는 의미였는지도 몰랐다. 며느리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아들도 어느 순간 조용해졌고 그렇게 우리 집은 평온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다시는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사랑이든 동거든 그것이 내 삶을 채워주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리고 내 옆엔 늘 말이 없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내 손을 잡을 때도 말없이 잡고 놓을 땐 다시 잡아주었다. 그 손 하나로 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여름을 살고 있었다. 그날은 볕이 너무 좋아서 평상 위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감나무 잎사귀가 햇살을 가려주고 바람이 조용히 목덜미를 지나갈 때쯤 그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내 옆에 앉았다. 같이 살아온 시간이 꽤 되었는데도 아직 우리는 서로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말하지 않았다. 그냥 그 사람, 그분, 마을 사람들이 부르면 거기 계신 분. 그런데 그날 그가 문득 말했다. 이런 거 묻는 게 웃기긴 한데요. 우리 뭐죠? 나는 잠시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얼굴은 늘 그렇듯 담담했고 손끝은 조심스러웠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함께 밥 먹고 같은 마당에서 일하고 자주 걱정되는 사람 그럼 가족이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웃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당신 식구 맞죠?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고 평상 밑에서 오이를 하나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건 대답 이상의 대답이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함께 저녁상을 제대로 차렸다. 된장찌개, 열무김치, 상추 겉절이, 그리고 술은 따로 없었지만 밥이 참 고소했다. 그가 내 그릇에 국을 떠줄 때 나는 그 손을 바라봤다. 조심스럽고 다정한 손. 그 손이 이제는 내 밥상 위에서 당연한 존재가 된 게 새삼 고마웠다. 밥을 먹고 마당을 쓸고 고양이 밥까지 챙기고 나서 그는 다시 말했다. 나중에 당신이 더 늙고 누워있게 되면 내가 밥도 먹여주고 등도 닦아줄게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직은 안 누워요. 근데 그 말 기억해요. 그는 대답 대신 나를 바라봤다. 말없이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고맙고 위로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며칠 뒤 이장님 댁에서 동네 어르신들 몇 분과 함께 밥을 먹게 됐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내 옆에는 그가 앉았다. 누군가는 속삭이며 물었다. 같이 사신다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같이 삽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저 혼자 오래 살았거든요. 이제는 혼자 안 살고 싶어요. 그 말에 모두들 조용해졌고 이장님 아내가 웃으며 한마디 보탰다. 나도 혼자 사는데 같이 살 사람이 있다는 게 부러울 따름이죠. 그렇게 우리 둘은 처음으로 공식적인 둘이 되었다. 밤에 돌아오는 길, 그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 후회는 안 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내가 며느리한테 마음 줄 알고 착각했던 그때가 전부였어요. 당신은 후회보다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말에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아주 조심스럽고 천천히. 그 손 안에 이 사람의 나머지 인생을 전부 걸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두 채 펴지 않았다. 한 방에 불을 켜고 한 이불을 폈고 그 사람은 조용히 내 옆에 누웠다. 아무 일도 없었다. 단지 서로를 향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고 그 밤은 우리가 둘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고요하고 진실된 첫 번째 밤이었다. 새벽녘 나는 그가 내 손등을 조용히 감싸 쥐고 있는 걸 느꼈다. 나는 그 손을 덮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은 이제 내 사람 맞아요. 함께 사는 날들이 쌓이자 당연한 일에도 서로의 숨소리가 엇갈리는 날이 생겼다. 어느 날은 그가 고추밭에 물을 너무 많이 줬고 나는 그렇게 하면 뿌리 썩는다니까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꾸하지 않고 호미질을 멈췄고 나는 그 무표정한 뒷모습을 보고 괜히 마음이 저릿했다. 마당에 둘이 앉아 찬물을 마시면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그가 먼저 말했다. 혼자 살던 사람 둘이 같이 살면 당연히 이런 날도 있겠죠. 난 괜찮아요. 그대가 아직 내 옆에 있으니까.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질끈 감았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간 건 아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 사람에게 길들여졌다는 증거였을 것이다. 건강도 서서히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가 어깨를 자꾸 만지작거리길래 병원에 같이 갔다. 근육 파열이 조금 있다고 했고 의사는 물리치료를 권했다. 읍내 병원을 오가는 길, 나는 그가 내 손에 기대 잠든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지하철에서 남편이 졸며 내 어깨에 기댔던 그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고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젠 누가 날 기대는 게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기댈 어깨가 있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위안인지 나는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수군거리지 않았다. 대신 반찬을 나눠주고 같이 텃밭순을 따기도 했다. 한 할머니는 내게 슬쩍 묻기도 했다. 그 양반 진짜 내 사람 됐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는 한숨처럼 말했다. 부럽소. 나는 이 나이에 혼자 찬밥 먹고 자는데 당신은 손 따뜻하겠다. 그 말이 참 오래 가슴에 남았다. 내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나이 들수록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나는 뒤늦게서야 깨닫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느닷없이 물었다. 만약 내가 먼저 아프면 당신은 어떡할 거예요?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그때는 내가 당신 등 닦아줄게요. 그 말 주고받았던 거 기억나죠? 그는 미소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나는 다가가
그의 등을 가만히 안았다. 기댈 때도 좋지만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다는 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잠드는 게 익숙해지고 아침이면 누가 먼저 일어나든 밥상을 함께 차리게 됐다. 그의 수저를 챙기는 손길이 익숙해졌고 그가 베란다에서 고추장대를 세우는 모습은 이제 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풍경이 됐다. 그런 날들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 아무도 몰랐지만 나는 오래도록 외로움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잤었다. 이제 그 자리를 누군가가 조용히 채워주고 있었다. 말 없이, 억지 없이, 온기만으로. 가을이 다가오던 어느 날, 그동안 아무 소식 없던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차분했지만 말의 본질은 그대로였다. 어머니, 아직 그 사람하고 지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포기한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라도 정리를 해야 할지 싶어서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하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라. 너는 가족이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거기서 떠났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녀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긴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놓아주는 절차 같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루에 앉아있던 그가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의 옆에 앉았다. 또 뭐라 해요? 그가 물었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아니에요. 그냥 다 끝났어요. 나는 내 사람 곁에 있을 거예요. 그 말에 그는 가만히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저수지 근처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람은 선선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 참 좋네요. 바람도, 햇살도, 당신도.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 남자는 늘 별말 없이 마음을 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가끔 읍내에 장을 보러 나갔고 가끔은 집에서 함께 된장 담고 김장도 했다. 마을 사람들도 더는 우리를 특별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평범한 부부처럼 여겼다. 우리는 법적으로도 부부가 아니었고 가족관계 등록부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과 일상 속에선 이미 충분히 서로의 사람이었다. 어느 날 내가 감기에 걸려 누워있자 그는 내 이마에 찜질 수건을 얹어주고 말없이 국을 끓였다. 열이 내릴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고 그 손 덕분에 나는 약보다 더 빨리 나았다. 나는 이 사람이 내게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그날 다시 느꼈다. 그리고 밤 그에게 말했다. 혹시 내가 먼저 가면 당신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땐 내가 따라갈 거예요. 너무 늦지 않게. 나는 그 말에 울컥했지만 눈물은 삼켰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왔고 마당 끝 감나무에는 잎이 거의 남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같이 밥을 해 먹고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다. 그는 내게 말했다. 당신 삶에 내가 들어온 거 후회 안 해요? 나는 대답했다. 내 삶에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쯤 나는 이 집을 다 팔고 병원 어디에 누워 있었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내 마지막을 지켜준 사람이고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에요. 그는 말없이 웃었고 내 손을 잡은 채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럼 우리 내년엔 감자밭 좀 더 늘려봐요. 같이 심는 것도 좋지만 캐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웃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과의 남은 날들 많지 않아도 좋다고.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우리는 법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삶의 마지막 페이지엔 서로의 이름을 꼭 써넣을 것이다.